여러분은 정신장애, 이상행동이라는 용어가 어느 정도 익숙하시나요? 우리 삶에 정신의학적, 심리학적인 용어가 일상적으로 사용이 된 지 꽤 된 듯합니다. 그리고 현대의 사람들은 이전과 달리 그런 부분에서 많이 관대해지고 수용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물론 여전히 모두에게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신장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우울증, 조현병, 편집증적 행동, 성격장애 등 다양하게 알고 계실 듯한데요. 오늘은 우리의 일상에 조금씩 스며들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정신장애와 이상행동에 대해서 심리학 분야 내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신장애는 과학적 탐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영적인 문제로 이해되어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 종교적 의식이나 사회적인 격리를 통해 관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와 심리학의 영역이 크게 발전하면서 정신장애를 심리 과정에서 이상이 생긴 것으로 보는 시각이 늘어났고 치료 가능한 영역으로 여겨졌죠. 이런 심리적 원인론을 제안한 프로이드의 정신역동이론을 시작으로 다양한 심리 기법 및 이론들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현대 이상심리학 분야에서는 한쪽에 치우치는 방향이 아니라 다차원적 이상심리 모델을 제안하며 인간의 심리, 행동 모두에 관여하는 뇌를 근거로 유전자와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한 뇌 발달 이상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정신장애를 연구하고 있죠. 그렇다면 현재 심리학에서 알아낸 이상행동의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환경적 요인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을 포함한 대부분의 이상행동의 주요 원인은 만성적이거나 강도가 센 스트레스가 주 원인으로 알려져 있죠. 저희 신체 질환과 비슷하죠. 몸이 아파도 스트레스, 정신이 아파도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덧붙이면 특정 정신장애의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 종류가 다르다는 것 또한 일부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울증의 경우 어린 시절 중요한 관계의 상실 경험, 조현병의 경우에는 난산 경험이 정신장애 발병의 중요 스트레스 요인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내용을 모두 포함해 일상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강도와 완성 여부에 따라 정신장애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그렇다면 정신장애라는 것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의 문제일까?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적 요인도 원인의 일부이지만 환경적 요인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인지 해석 방법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 취약성 또한 또 다른 원인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환경과 내 자신 모두가 정신장애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럼 현재까지 우리가 가진 스트레스 취약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1997년 미니의 연구와 1999년 프란시스의 연구를 통해 생후 초기 부모의 애착 행동, 즉 양육 방식이 아이들의 스트레스 호르몬 CRH에 영향을 미치고 이 호르몬을 억제하는 데 관여하는 유전자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수용기가 더 많이 활성화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 외에 2010년대에 들어와 타일러 및 다양한 연구자들을 통해 아동학대 및 폭력 경험이 스트레스 반응을 관리하는 해마 발달에 영향을 미쳐 스트레스에 취약하게 만든다는 또 다른 주요 연구 결과가 있었죠. 이렇듯 우리가 세상을 해석하는 인지 방식과 스트레스 취약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어린 시절의 관계와 관련한 내용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어릴수록 빠르게 사회의 정보가 습득되고 반응하는 시기이다 보니 그 영향의 크기가 큰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린 것에서 더 파고 들어가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유전적 요인과 정신장애의 관계는 어떨까요? 흔히 조현병과 같은 중증 정신장애의 경우 유전의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조현병 환자 부모의 94%가 조현병이 없다는 사실은 이상행동에 대한 유전자의 영향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모든 활동의 근본인 뇌가 유전자들의 집합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은 우리의 행동과 심리 전반에 유전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죠. 하지만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 정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 정보와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특정 환경이 제공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최근 행동 유전학 연구들의 경우 정신질환이 얼마나 유전되는지 보다는 인간이 갖고 있는 약 2만 개의 유전자 중 특정 정신장애와 관련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어떻게 활성화되고 정신장애를 일으키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이 연구 과정에서 성과가 가장 좋은 내용은 알츠하이머 치매에 우리의 뇌가 취약하도록 만드는 아포E4 유전형질의 발견이 있습니다. 1993년 스트리메이터에 의하면 이 유전형질을 하나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알츠하이머 치매가 발병할 확률이 3배가 증가하고 2개를 가질 경우 12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죠. 그러나 이 유전형질이 있다고 해서 100%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린다거나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린 사람 모두가 이 유전 형질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결국 이 내용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정신장애를 포함한 우리의 행동과 심리 상태는 생물학적인 유전적 정보와 함께 이와 상호작용하는 환경적 영향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개인의 탓 또는 반대로 환경 탓만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렇듯 인간의 심리 정신 과정을 이해하고 나아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20세기 이후 fMRI와 같은 뇌 영상 기법의 발달로 정신장애가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게 된 덕에 정신의학 분야에서 효과적이고 정확한 약물 사용이 이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근본적인 치료를 이루지 못하고 약 없이 생활을 두려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결국 약물을 통해 생물학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사회 문화적인 맥락과 개인의 환경, 그리고 삶에 대한 해석 방향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통합적 개념의 관리 치료 과정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지금 내가 조절하고 개선할 수 있는 것이 나인지, 환경인지, 둘 다인지 등 여러 맥락에서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에 대해 알고 환경에 대해 알기 위해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생각? 추측? 앞에서 언급된 용어로는 상호작용, 그리고 조금 더 간단히 말하면 경험이 필요합니다. 직접 환경에 뛰어들고 경험해 보아야 진짜 특정 환경에서의 나를 알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여기까지 이상행동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소소한 방향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뿅!